안녕하세요. 뉴탐스런 사회의 지리 파트를 맡은 강봉균입니다. 자, 대단원 4단원, 중단원 3 김건태 선생님과 마무리 잘하셨죠? 이번 51강부터 이제 남아있는 60강까지는 바로 사회, 대단원 마지막 5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5단원에 대한 내용이 완벽한 지리 내용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앞에 있었던 대단원 4단원은 좀 지리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목을 보니까 지리 느낌이 팍팍 오시잖아요. 바로 중단원 1, 인구, 식량, 그리고 자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강에서 인구를 보고요. 52강 자원, 52강 식량, 53강 자원 이렇게 해서 중단원 1회에 해당하는 내용 쫙쫙쫙쫙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60페이지.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딱 봐도 인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라는 거는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자료에도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인구와 관련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냐에 따라 점을 찍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괄호 1번 인구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지금 점 한 명당 10만 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다양한 자료가 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런 자료, 즉 요런 수치도 있어요. 바로 인구 밀도라는 거예요. 즉 어떤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빽빽하게 있냐, 드문드문하게 있냐가 바로 인구 밀도가 되죠. 그래서 인구 밀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어떤 지역이나 한 국가의 뭐를 인구 수를 지역이나 국가에 뭐로 나눠주냐면은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의 단위를 보면은 꼭 어떻게 돼 있냐, 명하고 요렇게 해서 제곱킬로미터가 돼 있죠. 요거는 우리가 분수의 이거를 가로로 쓸 때 요렇게 써주거든요. 그럼 보세요. 면적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맞죠? 그래서 면적의 단위인 킬로미터, 인구수 명이에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4라는 거는 1제곱킬로미터에 4명이 살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분명히 이런 인구 밀도와 관련된 자료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갈 거 교재 괄호 2번에 있죠. 바로 인구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바뀝니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이 인구 변동은 크게 두 개로 다시 나누게 돼요. 바로 자연적 변동과 그 다음에 사회적 변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변동은 바로 여기의 그래프에도 보입니다. 자연적으로 변동. 뭐에 의해서 바뀌게 될까요? 여기에도 있지만 출생률과 지금 보니까 사망률. 근데 이거에 따라서 자연 증가라고 돼 있죠. 자연적인 변동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출생, 자연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사망이에요. 그럼 어떤 지역의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었냐 줄어나냐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보면은 이 지역의 인구가 얼마가 자연적으로 늘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명이 응애 100명이 die 하면 몇 명이 늘게 되는 거예요? 100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자연적인 변동이에요. 사회적 변동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이에요. 이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요.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늘어나요. 우리 지역은 무연탄을 캐던 광산이 폐광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로 이미 나가버렸어요. 이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은 뭔지 아시겠죠? 들어오는 인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입자 수라고 해요. 그래서 전입과 빠져나가는 거는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전출이라고 하겠죠? 여기에 따른 거예요. 그럼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게 100명인데 빠져나가는 게 200명이었다면 오히려 이 지역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100명이 들어오고 200명이 나갔으니까 100명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사회적인 증가 감소는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인구 변동은 크게 자연적인 변동과 사회적인 변동이 있다는 거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괄호로 가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가죠. 세계 인구가 어떻게 변동해 왔냐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바로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을 보다 다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 162페이지에 주제 탐구 1번에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쌤 왜 숨을 멈추냐면 알아요. 뭐 하고 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한숨 쉬었을 거예요. 또 그래프 나오네. 어쩌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천천히 할게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프는 일단 뭐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면은 잘못 공부하면은 잘 몰라요. 안에 있는 거를 막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수에서, 즉 수학에서 X축, Y축 꼭 확인하고 가듯이 그래프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제목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 가로축에는 뭐라고 되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의 경제가 일로 가면서 점점 발달한대요. 경제 발달하는 게 그럼 인구에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가로축 말고 세로축에는 뭐라고 돼 있냐? 출생률과 사망률인데 아래쪽이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빨간색은 출생률, 파란색은 사망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출생과 사망에 따라서 인구가 바뀌는 거는 사회적인 증가 감소가 아니라 배웠죠. 자연적인 인구의 증가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형 이름은 뭐냐? 인구 변천 단계 모형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구가 어떻게 된다? 변화하는데 그냥 막 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개의 네 개의 단계에 맞춰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국가이나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 보세요. 시간이 발달하지 않은, 즉 경제가 아직 발전하지 않은 단계가 돼요. 그래서 보통 경제 수준이 낮은 이제 저개발국일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두 개 다 높네요. 뭐가 높아요? 자, 빨간색 출생률이 높네요. 그런데 사망률도 왔다 갔다 하지만 높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1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다, 삼, 다, 사라 불러요. 말 이해가 가죠. 많이 출산을 하지만 많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 외할머니도 몇 명을 놓으셨냐면은 8남매를 낳았대요. 근데 선생님 어머님은 다행히 위기를 잘 넘기셨지만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 돌아가시고 어릴 때 홍역 뭐 이런 것들로 그다음에 제일 작은 외삼촌이 지금 외삼촌은 살아남아 계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왜 이랬을까요?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는 의학 수준이 낮았고 또 여성이 경제 수준에서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는 교육도 많이 못 받았다는 거죠. 즉 여성의 경우는 사회 진출보다는 주로 빨리 결혼해서 가정에 얽매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 인구 증가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연 증가 녹색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왜요? 선생님 많이 출생하잖아요. 근데 많이 출생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의학 기술이 낮고 많이 굶어 죽기도 하니까 많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에 무슨 제목이 붙여져 있냐 봤더니 이제 이해가 가죠. 고위 정책이래요. 인구가 정체한다. 즉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위치에 있다?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서 고위 정체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그 인구에 대해서는 좀 빠삭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항상 인구 단어를 주로 맡아왔어요. 그래서 요거 궁금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사망률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과거에는요. 전쟁이 나면은 사망률이 높아지기도 해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생각해봐요. 막 세종대왕 때 막 풍년이 들어요. 그러면은 먹을 게 많으니까 사망률이 떨어져요. 그러다 또 가뭄이 와서 막 농작물 생산이 안 되면 사망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망률이 되게 들쭉날쭉 거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보세요. 경제가 이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개발국보다 조금 발전 수준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냐 보세요.
뭐가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냐 하면 출생률은 여전히 높지만 이게 떨어지고 있네요. 자, 그래프 보세요. 파란색 바로 사망률이 높은 단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여전히 출산은 많이 하지만 사망률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의 증가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의 팔남매 그대로인데 선진국의 의학 기술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호 교류 세계화에서 여러 가지 물자 교류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망률이 줄어들게 돼요. 팔남매에서 하나만 남았는데 의학이 발달해서 4명만 사망하게 돼요. 와우, 4명이 남게 돼요. 당연히 인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2단계 제목 이해가 되죠. 자, 인구가 증가한대요. 팽창한대요. 근데 초기 팽창기래요. 그러면 뒤에는 뭐라고 있냐? 후기 팽창기래요. 그럼 세 번째도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인데요. 자,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냐? 여기서 감소했던 사망률이 이제 완전히 줄어들어서 사망률은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소사예요. 적게 사망해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함께 따른 게 뭐냐면은 바로 출생률의 감소가 이제 뒤늦게 일어나죠. 왜? 개발도상국인데 점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누가? 여성이 과거에 못 가던 대학을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로 그렇죠. 출산이 감소하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자, 8명이 태어났는데 자, 사망률이 좀 낮아져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되냐? 출생률이 들어서 3명만 낳았지만 원체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이 3명이 다 살아남게 돼요. 그러면 여기도 여전히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돼요. 원체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후기 팽창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경제가 발달한 바로 선진국이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여러분들 여기 한번 와보세요. 사망률은 앞에서 계속 낮아진 거 그대로 가죠. 그런데 이제 뭐가 확 떨어져 버렸냐면은 줄어들기 시작했던 출생률이 여기에서도 이제 완벽하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죠. 줄어들게 됩니다. 소사요. 저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사는 인구의 고령화. 신문이냐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재 우리나라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 우리나라 출생률이 바로 한 집단 평균 2명이 안 돼요. 합계 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놓는 자녀 수가 1.17명, 1.13명 그래요. 그럼 거의 한 집단 한 명이에요. 근데 이 한 명이 태어나는데 거의 그대로 사망하지 않고 가게 돼요. 앞에 스님 3명이 보여줬을 거예요. 이제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인구가 여기도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낮은 단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얘를 저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어느 학교나 선생님들이 이제 강조하실 거예요. 왜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되게 많은 내용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이제 세계 인구 변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거의 70억 명에 다다르기까지는 되게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났냐면은 바로 이거입니다.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업이 발달하고 우리가 앞에 대단원 4에서 배우겠지만 바로 뭐의 발달이었냐면은 의학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뭐가 줄어들게 되냐면은 앞에 지금 배웠죠? 사망률이 줄어들게 돼요. 또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물건을 대량 생산하고 농업에 있어서도 기계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뭐가 높아가냐면은 인구 부양력이 증대가 돼요. 인구 부양력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교재 보조단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 한 국가의 여러 가지 자원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구를 얼마냐? 부양, 쉽게 말하면 먹여 살릴 수 있냐?
그 능력을 보는 게 바로 인구 부양력이에요. 농업 생산력 올라가고 물건도 잘 만드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바로 세계의 인구는 산업혁명 이후로 완만한 성장이 아니라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명에 육박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선생님들이 이거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 급속한 인구 성장은 선진국에 의한 걸까요? 개발도상국에 의한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아직까지도 출생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에 의한 거고 선진국은 현재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죠. 아까 우리가 인구 변천 모형에 봤겠지만 선진국은 오히려 인구가 어떻게 되냐? 정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세계의 인구 증가. 그래서 네모 1번 세계 인구 규모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의 네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계의 인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포죠. 즉 어디에 분포해 있냐라는 겁니다. 자, 살기 좋은데 당연히 많이 분포하겠죠. 살기 안 좋은데 적게 분포하겠죠. 그럼 교재의 의미 표로 정리되어 있지만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자연적 요인이 있겠죠. 그러면 이 자연적 요인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자, 사계절 햇볕만 내리쬐는 저기 열대 지역이 있고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온화한 지역이 있고 1년 내내 영하로 머물러 있는 한대기후 지역이 있을 거고 바로 기후가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겠죠. 또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인 요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형이에요. 산지는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는 추우니까. 거기다가 농사 지을 평지가 부족하니까. 하지만 하천 주변의 평야는 물도 풍부하고 농사 지을 땅도 많고 평야는 기름지니까. 또 해안은 다른 나라와 교류하기 유리하지만 내륙은 다른 나라와 교류하기에 불리해요. 바로 이러한 지형 기후가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인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영향을 주게 돼요. 바로 사회 경제적 요인도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문화의 발달 수준, 그 다음에 교통의 발달 수준, 그 나라의 정치 수준 이러한 것들도 바로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 따라 어떤 지역이 있냐면은 그렇죠.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즉 인구가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어떤 지역도 있다? 인구가 희박한 지역도 있게 돼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나 이 내용은 꼭 선생님들 시험에 내십니다. 그러면은 자, 인구가 밀집한 지역, 즉 이러한 조건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에서는 어떠한 곳이 인구 밀집 지역이 될까요? 어떤 기후인지 정확히 한번 답을 해볼까요? 그렇죠. 사계절이 뚜렷한 바로 온대기후. 하나 더 넣자면은 추가로 얘도 가능해요. 냉대도 그래도 사람 살만해요. 그럼 우리가 한꺼번에 봐야 돼요. 반대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될까요? 어우, 너무 더워요. 그렇죠. 그래서 헌팅턴이란 기후학자는 세계적으로 문명이 발달한 곳은 주로 온대 기후인 지역이 반면에 열대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것들, 즉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는 더워서 사람들이 게으르다. 기후와 문명을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열대 지역은 그렇죠. 거주하기 불리해요. 또 어떤 곳이 또 불리할까요? 바로 양극지방이죠. 북극과 남극과 같은 한대 기후 지역은 너무 추워서예요.
근데 건조기후 역시 어떻게 돼요? 강수량이 부족한 연강수량 500ml 이하 지역을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물이 부족하고 농업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희박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파라 넘어갈게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 뽕균샘 소리, 밑에 칠판 받침대에 부딪히는 소리. 자, 지형을 한번 볼까요? 인구 밀집 지역. 당연히 어떤 곳이 유리하냐면은 하천 주변에 특히 평야가 유리하죠. 그다음에 쌤 아까 말했지만 해안입니다. 해안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도 유리하고요. 상대적으로 같은緯도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내륙보다는 해안이 오히려 기후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될까요? 해발 고도가 너무 높은 산지, 그다음에 너무 내륙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불리한 지역들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 돼요. 자, 사회 경제적인 요인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바로 뭐가 풍부해야 돼요? 이거는 원체 쉬우니까 쌤 흰색 쓸게요. 일자리가 풍부한, 그러면 선진국들의 주로 인구가 많이 가 있겠네요? 아니면 각종 문화시설, 도시시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이 풍부한 어디로 요즘은 가려고 할까요? 당연히 도시로 가려고 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인구 희박 지역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런 지역이죠. 전쟁이나 뭐가 발생하고 있는지요?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라든가 소말리아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를 빠져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죠. 바로 이거를 난민이라고 합니다. 전쟁, 분쟁에서 다른 지역 가는 사람들. 전쟁, 분쟁, 또 그렇죠. 경제 수준이 어떻게 되는 낙후가 되어 있는 곳들. 이러한 곳들은 또 인구가 희박하겠죠. 교통이 불리한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내용 정리하는 거 보세요. 뒤쪽에 나오지만 어차피 같이 보는 게 나아요. 뭔 말이냐? 당연히 과거에는 누구의 영향이 더 중요했을까요? 과거에는 그렇죠. 당연히 자연적 요인이 훨씬 중요해요. 왜요? 농업사회니까 물이 어디에 있냐. 오, 기후가 좋아서 농업이 잘 된다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을 그렇죠. 끓여다 쓰기도 하고 지하수를 뽑아 올리기도 해요. 근데 현재 중요한 거는 어디에 일자리가 풍부하고 어디가 교육 환경이 좋고 바로 현재에는 이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한꺼번에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하냐? 지금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그렇죠. 지도를 출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70페이지의 3번 문제에 이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를 풀어준 게 아니라 이 지도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 무조건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이나 꼭 내게 되어 있는 지도가 바로 이 지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구분해야 될까요? 인구 희박 지역의 특징, 그다음에 인구 밀집 지역의 특징,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몰려있는, 즉 빨간색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곳을 보니까 어머나 흐름이 딱 보여요. 여러분 항상 큰 거를 보세요. 지금 온대기후 이러지 말고요. 가장 큰 흐름은 어떻게 돼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를 북반구라고 하고 아래쪽을 우리가 남반구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남반구는 인구가 희박한 반면에 주로 북반구예요. 왜? 북반구가 대륙이 많고 남반구는 주로 해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바로 어디에 많다라는 거예요? 북반구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위도를 딱 꺼놨지만 바로 적도 주변의 저위도도 아니고 바로 북극과 남극의 고위도도 아니고 위도 얼마? 20도에서 40도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 바로 어떤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 온대기후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연적인 환경에 따른 거고요. 자,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보면은 어떤 곳들에 인구가 밀집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헌팅턴이라는 기후학자가 말한 게 터무맹랑하진 않아요. 왜 터무니가 없냐면은 주로 경제 수준 높은 국가들이 정말로 주로 온대기후 지역이죠.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바로 어디냐면은 서부 유럽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요즘 한중이 경제 수준이 높아요. 물론 중국은 아직까지 선진국이라기보다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자 그리고 온대 지역이 나타나면서 또 경제 수준이 높은 곳이 바로 어디냐?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바로 대표적인 뭐냐? 우리 요렇게 불러요.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멕시코까지를 우리가 북아메리카라고 하거든요. 요러한 바로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의 인구가 밀집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 밀집 지역이고 이제 희박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자 시험 문제를 더 고급스럽게 내면 어떻게 내시냐면 이렇게 내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넣고 가나다라의 인구가 밀집 희박한 원인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인구가 왜 몰려있고 희박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인구가 가장 희박한 대륙이 어디냐면은 요 국가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 옆에 있는 뉴질랜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오세아니아 대륙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오세아니아 대륙 중에서도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인구가 희박한 이유 선생님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국토 면적의 대부분이 바로 건조 기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거와 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여기 보세요. 여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인구가 없을까?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바로 아랍어로 사막이 사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번역하게 되면은 사막이 되는데 사하라 사막 역시 바로 동일한 이유가 되죠. 건조 기후로 인해서 인구가 희박해요. 근데 여기는 건조 기후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답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선생님들 많이 내기 좋아요. 자, 여기도 인구가 별로 없네요. 근데 여기는 건조 기후가 아니에요. 딱 위치 보세요. 어디예요? 적도에 걸려 있죠. 바로 열대 기후로 열대 밀림이라고 해서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곳. 그래서 여기는 지나치게 어떤 더운 기후로 인해서 인구가 희박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올렸던 바로 이 나라죠.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러시아. 근데 이러한 곳이 왜 인구가 텅텅 비어있을까 물어보면 바로 그렇죠. 함대 기후와 같은 이러한 기후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대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 세계의 인구 분포와 관련된 내용 봤고요. 자, 오늘의 또 다른 주제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네모 2번 끝났고요. 네모 3번 갑니다. 바로 인구 이동입니다. 자, 이 인구 이동 이제 여러분들 171페이지의 기본 문제 5번 지도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 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기본 개념을 갖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인구 이동이에요. 그러면 이 인구 이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교재는 없어요. 근데 보통 지리 선생님들이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인구 이동의 유형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지도에 있는 이동은 어떤 거예요?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막 가고 있죠. 바로 이러한 식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국제 이동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반해서 한 국가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는 말 그대로 나라 안에서 이동한다고 해서 국내 이동이라고 하게 돼요. 그 다음 자, 두 번째로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자, 어떤 이유에 의한 거냐는 건데요. 내가 스스로 가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발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쌤이 이제 설명하겠지만 우리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들이 왜 아메리카 대륙에 분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유럽인에 의해서 노예로 바로 건너가게 된 거죠. 이러한 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강제로 이동한다고 해서 강제적 이동, 크게 이렇게 인구 이동을 유형을 나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을 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이동의 요인이죠. 자, 인구 이동의 요인은 당연히 뭐예요? 다양해요. 그래서 이 다양한 것들,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쫙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괄호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인구 이동의 유형을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 나누는데 자, 괄호 2번에서는 어떤 인구 이동만 보냐면은 바로 인구 이동의 국제 이동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시기로 또 나눠서 보자는 거죠. 자, 동그라미 과거의 인구의 국제이동과 현재의 인구이동으로 나눠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인구이동 사례가 보통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내는 사례가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난 설명할게요. 이거는 현재의 인구 이동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글로 써준 거 지금 자료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교재 있는 거 선생님 설명할게요. 자, 영국이죠. 영국에서 바로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바로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바로 미국의 여기 대서양 연안에 처음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최대 큰 도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이 왜 뉴욕이 되었냐면은 영국의 요크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여기 건너와서 새로운 요크항을 건설하자 그래서 새 뉴자자 우리 뉴 탐선할 때 그래서 뉴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국제 인구 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서부 유럽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바로 프랑스, 나중에는 물론 다른 목적에서 그러지만 바로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이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와 같은 바로 이 북아메리카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를 앵글로 아메리카로 부르게 된 것도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이 건너와서 건설하게 되면서 이렇게 붙여진 거죠. 자, 두 번째 과거의 인구 이동 중에 정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아프리카예요. 근데 원래 이 아프리카에만 거주하던 바로 누가 흑인이에요. 근데 이 흑인의 인구 이동은 아까 선생님 유형을 말해줬지만 주로 어떤 이동이 되냐면은 이거예요. 강제적 이동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 필요한 그렇죠. 광산의 노동자, 그다음에 농업에 필요한 노예를 이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현재 아메리카 대륙에 흑인이 분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흑인은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모두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의 아메리카의 이동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 분포하는 흑인도 과거 남부지방의 모카 농장에 모카를 따기 위한 노예로 들어온 거예요. 자, 세 번째 인구 이동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중국인들이 이 중국과 비교적 가까운 여기 바로 동남아시아로 많이 이동하게 되죠. 정하의 해외 원적 이후로 이 사람들이 바로 동남아시아 등지로 이동하게 돼요. 이 중국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로 이동해요. 근데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동남아시아 이제 휴양지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은근히 휴양지 많이 가봤네요. 근데 가보면 이쪽에 동남아시아 상권, 즉 음식점이라든가 어지간한 가게들은 거의 다 중국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분포하는 중국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바로 화교라고 부릅니다. 화가 으뜸맞자 우리가 중화 사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국 원래 이름이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 이렇게 가거든요. 바로 해외에 분포하는 화교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인구 이동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현재의 인구 이동이에요. 근데 현재의 인구 이동이 당연히 이 지도에 있는 게 현재 이동이고 선생님들이 이걸 더 많이 내겠죠. 현재 우리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갑니다. 기러기 아빠, 독수리 아빠의 신종을 낳게 된 거는 뭐냐? 교육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많이 건너가기도 하죠. 또 은퇴 이민이라고 해서 그렇죠. 은퇴, 노후에 동남아시아 등지로 가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격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인구 이동의 가장 큰 목적,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즉, 일자리를 찾아서 보다 나은 임금을 찾아서 이동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 자, 이 지도를 줘놓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물어보냐? 다음의 인구 이동의 주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동의 한번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라고 보죠. 멕시코부터 해서 이 남쪽에 있는 바로 이들 지역에서 지금 미국으로 많이 건너와요. 근데 아시아 등지에서도 미국으로 많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도 많이 건너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으로 많이 건너와요. 그럼 느낌을 보면 알겠지만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바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수준이 높은 바로 선진국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는 흐름이 이 지도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선생님들이 자,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곳과 들어오고 있는 곳을 또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구가 유출된다 그러죠. 유출국이라고 해요. 아까 설명했지만 어디가 돼요? 아프리카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가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가 빠져나가요. 거기에 비해서 인구 뭐라고 부르는 유입국이라 불리는 들어오는 곳은 어떻게 돼요? 경제 수준이 높은 서부 유럽. 그 다음에 아메리카 중에서도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캐나다를 말하는 북아메리카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내용선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자,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회 또는 어떤 한 국가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도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내는 곳이 북아메리카예요. 과거 북아메리카 하면 백인다우로 많은 인종이 흑인이었대요. 근데 최근에 바로 이 인구가 앞질렀습니다. 흑인을 앞질렀어요. 백인다우로 이 인구가 많아요. 바로 누구냐면은 히스패닉이에요. 히스패닉은 뭘 말하냐 하면 바로 아까 말했던 멕시코부터 해서 브라질 이쪽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을 히스패닉이라고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히스패닉이 증가하게 되니까 뭐도 바뀌고 있냐면 언어의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바로 미국은 뭐예요? 영어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패닉, 바로 라틴 아메리카는 과거 에스파냐, 즉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주로 에스파냐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경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에 들어와서 고소득 직종보다는 식당의 종업원이라든가 이런 슈퍼라든가 이런 데 일하게 돼요. 그러면서 영어를 완전히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영어와 이들의 에스파냐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스페인글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언어와 잉글리시, 영어가 합쳐져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영화 제목이기도 해요. 스팽글리시라는 이 영화가 정말 이 내용을 공부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유입,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한 국가의 뭐가 바뀌고 있어요? 문화가 바뀌어요. 근데 이거의 또 대표적인 사례로 선생님들이 많이 내는 게 또 뭐냐면은 바로 이 서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또 많이 내는 게 뭐냐? 이 나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냅니다. 자, 프랑스라는 곳은 유럽 국가인 만큼 그리스도교를 주로 믿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내에 바로 북부 아프리카, 바로 유럽과 아프리카 가깝죠.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냐면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이 이슬람교 신자들이 프랑스로 많이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이슬람교의 바로 전통 복장이죠. 차두르, 히잡 이런 것들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금기시하는 거를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이 이슬람교와 프랑스 원래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 갈등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 이동, 여러분들 현재의 인구 이동,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동에 의한 거.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오늘의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마지막 주제는 뭐였냐 하면은 바로 네 번째 이제 인구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이 원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짐작했겠지만 바로 금방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62페이지에 보면 인구 피라미드라고 나와요. 인구 피라미드가 뭘 한 거냐? 자, 나이대에 따라서
보통 5세 간격으로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 쌓아요. 그래서 0에서 4, 5에서 9, 10에서 14, 10에서 19 이렇게 쌓아요. 그 다음에 보통 왼쪽에는 남자를 이렇게 막대기로 하고요. 이쪽에 오른쪽에는 여자를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 국가는 여기에 사람이 많고 여기 사람이 없구나. 그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시험을 치려면 어차피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진짜로 이게 이따가 탐수령 교재 같은데 문제도 보면 나오지만 다 나와요. 뭐냐? 바로 이 연령대입니다. 0에서 14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렇게 불러요. 유소년층이라고 부릅니다. 유아와 소년인 거죠. 그 다음 15세에서 몇 세까지냐면은 64세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들이죠. 청년이죠.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많아요. 궁금한가요? 안 궁금해요? 36입니다. 좀 많네요. 노처녀예요. 이따가 인구 문제 하겠지만 이면은 장년층이죠. 청장년층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65세 이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년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인구를 쌓은 거예요. 그러면 자, 선생님 바로 갈게요. 이 인구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이런 자료를 줘요. 다음과 같은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날 국가에서 나타날 문제로 오는 것은 가나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옳은 것은 바로 자료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자료와 함께 내용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와 같은 국가는 보니까 뭐예요? 피라미드형이에요. 인구를 피라미드로 처음 쌓았는데 정말로 피라미드 모양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서 피라미드 모양이 나타나냐? 바로 여기죠. 0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유소년층이 많아요. 바로 앞서 우리가 배웠던 거대로 여기는 뭐예요? 다 산인 거죠. 많이 출생해요. 거기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별로 없어요. 왜? 다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저개발국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그렇죠. 의학 수준이 낮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기아라든가 문제가 나타나죠. 그런데 자, 요것보다는 이제 뭐냐? 여기서 더 나아가 이거를 많이 물어보죠. 바로 개발도상국이에요. 현재 개발도상국들은 다산은 아니고요. 보통 여기에 해당하죠. 다산, 감사라든가 아니면 앞서 배운 대로 감산, 소사에 해당하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났어요? 바로 초기 팽창기, 후기 팽창기 우리가 배운 대로 높은 인구 증가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인구 증가율로 인해서 각종 도시의 혼잡 문제, 그 다음에 식량 부족 문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자, 거기에 비해서 바로 이 종형이죠. 이 종형의 모양 한번 보세요. 밑에 유소년층이 별로 없어요. 왜? 소사에 해당하니까. 근데 위에는 많아요. 왜? 사망률이 낮으니까. 이 종형이 바로 대표적인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선진국입니다. 소사예요.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현재 다른 인구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바로 어떤 인구 문제냐?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해요. 바로 저출산이죠. 출생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완만해요. 아니면 아예 인구가 일부 감소하는 국가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노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어떤 부족 문제가 나타나냐? 바로 청장년층이 낸 세금을 가지고 노년층의 연금이라든가 의료복지비가 나가니까 청장년층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경제 침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선진국의 바로 인구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높은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선진국의 경우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고, 자, 교재에 있는 것을 한 번에 완벽히 끝낼 수 있죠. 바로 괄호 3번 우리나라 역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은 이러한 선진국과 동일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이제 뭐를 공부하면 끝났던 거예요? 바로 해결책을 보게 되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당연히 두 가지를 마련해야 돼요. 첫 번째, 출산 억제 정책입니다.
즉 높은 출생률을 잡기 위해서 출산 억제 정책을 해야 돼요. 즉 가족계 같은 거 실시해서 피임법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거를 높이는 것도 필요해요. 즉 인구 부양력을 증대시킨다. 식량이 부족하다. 경제 수준이 낮아서 바로 사망률이 높다 이러니까 바로 인구 부양력을 증대해서 이러한 그렇죠. 각종 식량 부족 문제라든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경우는 바로 반대로 가야겠죠. 이번에는 뭐 하냐? 출산을 그렇죠. 뭐 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스님이랑 저는 친하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 작년에 생활지도부장으로 계시는 남자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지금 6개월 내셨어요. 그래서 생활지도부장 학생님이 모자라서 막 난리가 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선생님은 정말로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 오셨거든요. 너무 행복하시대요. 딸바보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읽고 싶은 책도 읽고 아기랑 놀러도 가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육아 정책 같은 것들을 실시해야겠죠. 그런데 이와 함께 뭐예요?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바로 이 노인 복지 정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버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실버 세대라고 하죠. 은발의 노인을 위한 일자리의 확충과 같은 여기 문제도 동시에 해결을 해주어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비교적 쉬운 주제였던 인구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혼자 공부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별형과 표주박형은 인구 피라미드 한 유형으로 주어진 거고요. 지금 고1 사회에서는 크게 배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거는 거의 대부분 학교가 안 배우는 만큼 여러분들도 그냥 X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이번 51강 인구 봤고요. 자, 52강에서는 바로 식량의 분포, 생산, 식량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52강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왜 하단 자막이 안 나오는지 선생님 이제 알았어요. 성격이 급하군요. 아, 우리 선생님 이때 저기 눈치를 챘어요. 마무리가 아직 안 됐네요. 감독님, 그다음에 PD님 준비하셨답니다. 자, 뽕큐 질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S. Yeah, come on. Joey cracked the dawn, Thalia. TM. You're just another winner.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노련미라고 하죠. 자, 눈치인데. 자, 52강에서 앞서 말한 대로 식량자원과 관련된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